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환자 맞춤형 폐하 줄기세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실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궁금하고.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진짜 사기꾼이었으면 교도소에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거 봐서는 진짜 그게 황우석의 진실, 이제 그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경기방송 특집 5부작 황우석의 진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 소영선 PD입니다. 처녀생식 가능성을 밝혀낸 게 서울대 조사위 업적 중에 하나다. 지난 2006년 1월에 황우석 연구를 검증했던 서울대 조사위원장이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서울대는 황우석 1번 세포가 복제가 아니라 처녀생식이었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1년 캐나다 특허청에 이어서 며칠 전에 미국 특허청 역시 황우석 1번 세포를 처녀생식이 아닌 복제 줄기세포로 특허 등록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더구나 법정에서는 서울대 조사위원장이 지난날 처녀생식이라고 단정해서 발표한 거는 자신이 흥분해서 그런 거라고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희는 황우석 연구를 검증했던 서울대 조사위원회 8년이 지난 지금 그 공과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노광준 PD.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워낙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증을 맡았던 서울대 조사위원회 활동에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었죠. 그렇습니다. 황우석 1심 공판에만 약 70명 정도의 증인이 출석했고 무려 43차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도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요. 열띤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던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저희는 깜짝 놀랄 만한 증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황우석 연구가 인간의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조사위원 중 단 한 분도 그 전에 인간의 난자를 본 적이 없고 배아줄기세포를 다룬 적 없는 분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10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은 열띤 취재 경쟁을 펼칩니다. 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확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황우석 연구를 검증하며 과학검찰로 불리던 서울대 조사위원회. 그런데 조사위원회는 이날의 발표 이후 또 다른 논란에 휩싸입니다. 먼저 황우석 팀의 핵이식 기술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평가하는 대목에서 정명희 조사위원장은 더 이상 독보적이지 않다라고 평했지만 현재 이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이 있어 더 이상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정작 자신들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지적 재산권 확보가 가능할 정도로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적어놓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서울대 조사보고서 39쪽. 황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당시 이루지 못했던 핵 이식된 사람 난자로부터 배반포 단계로의 발생을 증명하였다는 점은 사실로서 인정된다. 40조. 사람 난자에서 핵 이식을 통한 배반포 형성 연구 업적과 독창성은 인정되고 관련 지적 재산권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명희 위원장은 영국 뉴캐슬 대학팀이 황우석 팀의 기술을 갖고 있어 더 이상 독보적이지 않다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국 뉴캐슬 대학의 연구 논문에는 이 연구의 독창성은 한국의 황우석 교수에게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었습니다. 정 위원장이 배반포 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예를 들었던 뉴캐슬 대학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실은 학술지는 편집자 메모를 통해 이 연구의 독창성은 황우석 교수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더구나 황우석 팀 1번 줄기세포인 NT1은 복제 줄기세포가 아닌 처녀생식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황 교수도 모르던 걸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밝혀낸 과학적 성과라고 단언했던 정명희 위원장. 위원회 상당한 과학적 업적이 황 교수가 제작한 줄기세포가 천여생식이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조사위원회 활동에서 밝혀진 것이고 황 교수 측은 단지 그것이 줄기세포라고. 그러나 몇 달 뒤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처녀생식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으며 모르겠다라고 발표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2일에 법정에서 공개된 정명희 당시 위원장의 발언 내용 재현합니다. 사실 처녀생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크게 삼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 정체를 잘 몰라. 정말 정체를 잘 몰라. 우린 모르겠다라고 했으면 제일 나았을지도 몰라. 황 교수도 몰랐던 처녀생식을 밝혀냈다고 단언했다가 잘 모르겠다. 재판부는 직접 증인석에 앉은 정명희 교수에게 신문했고 정 교수는 흥분해서 단정적으로 발표한 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발표할 때 그냥 의심이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함으로써 일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가능성만 제기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흥분해서 그런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 후 황우석팀 1번 세포는 지난 2011년 캐나다 특허청에 이어 며칠 전 미국의 특허 상표청에 처녀생식이 아닌 복제 배아 줄기 세포주로 등록됐습니다. 취재진은 현재 정명희 조사위원장의 NT1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궁금했지만 정 전 위원장은 법정에서 다 말했고 황 박사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2009년 법정에서 서조의 발표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던 적이 있으시고요. 뭐 여기에 끼고 싶지도 않아. 그냥 끊읍시다. 예. 이처럼 기자회견 발표와 보고서 내용이 다르고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상황, 과연 단순 실수일까요? 그런데 지난날의 법정에서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복제 연구이자 인간의 난자를 이용한 황우석 연구 검증에 있어 조사위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복제와 관련된 발생학이나 인간의 난자 분야 전문가가 없었던 겁니다. 2007년 3월 20일 서울대 조사위원 이모 교수의 법정 증언. 서울대 조사위원 중 발생학이나 인간 난자 부분의 전문가가 없는 건 맞다. 사람의 난자를 관찰해 본 적 없다. 2009년 2월 2일 서울대 조사위원장 법정 증언. 나도 줄기세포를 다룬 적 없어 전문성 면에서 자격이 없다고 고사한 적 있다. 서울대 조사위원들의 전문성 논란. 8명의 조사위원들 모두 법학, 독성학, 분자 유전학 등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지만 정작 황우석 연구 검증에 있어서는 비전문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대는 많은 전문가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조사위원회 꾸리기 힘들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양일석 당시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조사위원회 제안을 받고 고심 끝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수의대 교수가 결국엔 참여하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수의대 교수가 한 분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방향이 본인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냥 고사를 하겠다 그렇게 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생각을 바꿔서 그분이 그 위원장을 만나서 다시 그러면 내가 참여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조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돼서 그분이 포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른 나라 과학 선진국에서는 연구 부정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까? 우리는 황우석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터져 일본의 황우석 사건이라 불리던 다이라 교수의 연구를 검증했던 일본 동경대 조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많은 부분에서 서울대 황우석 조사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조사 기간의 차이. 일본 동경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나누어 총 조사 기간 약 1년. 한국 서울대 예비조사, 본조사 구분 없이 총 조사 기간 25일. 그리고 피조사자에 대한 반론권 부여와 재현실험 여부의 차이. 일본 동경대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며 재연기회 2번 부여. 한국 서울대 당사자의 반론 제출 기회와 재연기회 주지 않음. 여기에 조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의 차이까지. 일본 동경대 조사위 결과와 당사자 반론을 하나로 묶어 언론에 배포함. 한국 서울대 조사위 결과만 당사자에게 통지 없이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 일본의 동경대는 혹시라도 다이라 교수의 연구를 검증함에 있어 검증단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세계 최초의 연구 성과가 소실되지 않도록 2번에 걸쳐 재현실험의 기회를 준 반면 서울대는 단 한 차례의 재현실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충북대 현성환 교수는 피조사자에게 재현실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구 부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연의 기회를 주고요.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재연이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묻는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재연의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비전문가들이 터무니없는 그런 그 결론으로 조사를 마쳤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사실 연구 부정에 대한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재연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 한편 지난 2008년 1월 법정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애초에 작성돼 조사위원들의 서명까지 날인됐던 서울대 조사보고서 원본 중 상당 부분이 빠진 채 공개된 겁니다. 빠진 내용 중에는 미즈메디 연구원의 조작 단서를 담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한 황 박사 측 이봉구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이 아마 이 방 하나는 안 돼도 굉장히 많아요. 이 기록이.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록을 읽다 보니까 그 서조위 위원 중에 그 외부 위원이 있어요. 외부 위원이 검찰에 가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뭐 이런 쭉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 부분은 내가 하여간 특이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그걸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서조위 보고서라고 증거로 법원에 낸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요. 없거나 다른 페이지로 확 해서 중간에 페이지가 왕창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상하다. 이제 서울대를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그걸 받았죠. 이 받았더니 하여간 전체 양으로 보면 한 150쪽 되던 게 한 60여 쪽? 뭐 그렇게 내용이 확 줄었고 근데 이제 뒷부분은 회의록 같은 게 빠져서 뭐 그런 뭐 많이 줄은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증거 관계를 싹 삭제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특이사항이 5개 있어요. 나머지 4개는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나머지 4개는 다 황 박사에게 유리한 거예요. 이게 미즈메디 쪽에서 이게 조작했을 가능성을 그거의 단서가 되는 그 4개는 싹 지워버렸어요. 증거 싹 지워버리고. 사건이 터진 뒤 허둥대다 수습까지 못하면 소도 잃고 외양간까지 불타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지 8년. 만일 조사 당시 서울대가 충분한 시간과 전문성을 갖추고 혹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황우석 팀 독보적 기술은 있었는지 꼼꼼히 살폈더라면, 그리고 국제학계에서 일반화된 재현실험의 기회를 부여해
공동 연구자들 간의 상반된 진술을 과학의 힘으로 검증했더라면 과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황우석 박사 관련 이 소모적인 논란과 연구의 위축이 계속되고 있을지, 과학적 논란은 재현 실험이라는 과학의 힘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곱씹게 됩니다. 네, 서울대 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취재 내용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법정 공방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검찰은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법정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사건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판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나서 전해드리는 게 더 정확한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저희들 취지의 원칙이고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궁금해하고 있는 논란 한 가지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개인 착복 없는 횡령 논란인데요. 인터넷에서는 오래전부터 검찰이 황 박사를 횡령으로 기소했지만 개인 착복은 없었다. 그런데 이게 왜 횡령이냐? 이런 의혹들이 떠돌았습니다. 사실일까요?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은 어느 정도일까요? 권지현 씨가 취재했습니다. 황 교수는 특히 친인척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하루에 수차례씩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돈 세탁을 거치고 2억 원을 해외 계좌로 환치게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부인의 차량 구입에 쓰인 2,600여만 원과 여야 정치인 수십 명에게 제공된 5,500여만 원의 후원금도 모두 개인 자금이 아닌 연구비에서 지출돼 심각한 도덕적... 치밀한 돈 세탁과 환치기, 부인의 차량 구입비까지 검찰이 황우석 박사를 기소한 횡령의 내용을 들으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2월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보면 횡령액의 대부분은 연구원 복지와 다른 연구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썼다는 뚜렷한 정황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황 박사에게 횡령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박사가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없는데 횡령이라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검찰은 여전히 개인적인 착복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황우석 박사 측 이봉구 변호사는 개인적인 착복은 전혀 없었고 용도가 정해진 연구비를 포괄적인 연구에 써왔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연구비 같은 거는 목적을 전용해도 안 되거든요. 인건비를 쓸 거를 자재를 구입해도 이거는 안 돼요.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쓰겠습니다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대로 안 쓰려면 우리가 야 이거는 바꿔 뭐 어떤 사정이 변경해서 이걸 바꿨는데 이걸 변경하는 절차를 해 주십시오.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싫으니까 그래서 정부 연구비 같은 거 특히 엄한 걸 쓸 때는 잘못하면 다 전과자 된다 이런 교수들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부 연구비는 아니고요. 일반 연구비인데 일반 후원적 연구비인데 숙소 제공하고 학비 다 외국에서는 이공계를 하면은 대학원 차원에서는 돈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그것처럼 이 숙식 그다음에 학비 이런 거 제공하고 보조하는 교수들 외국 그 단기 유학 비용이라든가 해결해주는데 지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박사님 주장은 그 돈은 포괄적 연구에 사용되는 한 포괄적으로 쓰라고 준 돈이라는 거 주장이고 저쪽 검찰 주장은 아니다는 것이 다 그 소 산다고 그랬는데 소 안 샀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황 박사 옆에서 지켜봐온 연구원들은 과연 지원을 받아왔을까요? 그리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숙소가 옆에 있잖아요. 그때도 숙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지방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암생명공학연구소의 정현우 연구원은 당시 황 박사의 그런 지원이 아니었다면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지방에서 온 고학생들은 힘들죠.
뭐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저 같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았나. 먹는 거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현익 연구원은 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황 교수가 자신들 때문에 범죄자가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고향이 멀리 있거나 한 사람들 일일이 다 집을 따로 구해야 되니까 아예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기숙사처럼 집을 마련을 해주셨거든요. 전셋집을 얻으셔가지고 학위과정 들어가는 사람들 학비도 보조를 해주시고 저도 그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혜택을 입었죠. 집에도 자주 못 가고 연구소에 새벽부터 밤까지 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샘플링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신 건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 또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뭐 저희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말도 무시무시한 횡령이라는 제목을 교수님께서 뒤집어 쓰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정현우 연구원은 황우석 박사가 거액을 횡령한 사람이었다면 왜 지금처럼 고생하며 연구를 하고 있겠느냐며 반문합니다. 개인적으로 착복했으면 뭐 이렇게 힘들게 연구하시겠어요? 그냥 어디 좋은 데 가서 쉬시겠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따뜻한 데 가서 쉬고 계시겠죠. 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힘든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뭐 연구비를 다 교수님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었다면 연구 안 하죠. 왜 해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혼자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랬었다면 굳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수술하면서까지 그러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재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러나 일부 횡령과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바 있고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방송 특집 5부작 황우석의 진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방금 방송된 4부의 내용은 오늘 저녁 8시 경기방송을 통해서 또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마지막 5부가 방송될 예정인데요. 내일은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사건이 터진 뒤 1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황우석 다시는 연구시켜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과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거나 나누고픈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기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와 함께 글 남기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